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저자와의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뭐 아주 유명하신 그 축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첫째, 둘째 가는 해설을 하고 계시는 장원재 박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이거 책도 여러 권 피셨는데 오늘은 제가 네. 책을 두 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 끝나지 않는 축구 이야기. 요게 이제 2010년에 네, 2010년 월드컵을 앞두고 냈던 예. 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권은 논어를 축구로 풀다. 네. 요건 2014년. 네. 2014년 월드컵을 앞두고 펴낸 책입니다. 큰일을 앞두고 늘 이렇게 책을 펴시는군요. 근데 축구는 많이 봐주시고 예. 700만 명이 길거리 응원에 나와서 열광하시지만 예. 축구 책은 700권도 잘 안 팔리는 것이 참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게 축구를 보거나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책으로 이렇게 읽지는 않는군요, 사람들이. 축구를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보고 사회 제도로 보고 예.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못 갔죠. 이제 예. 우리가 가고 있는 과정이죠.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축구에 관해서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축구 역사상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한마디로 딱 잘라서 대답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보통 소년시대에 예. 접했던 선수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그 광채처럼 예, 남아있지 있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펠레입니다. 펠레 세대. 네, 펠레인데 어릴 때 봤던 그 펠레.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서울운동장, 예, 동대문 운동장에서 펠레가 와서 직접 경기를 할 때도 이제 아버지랑 같이 가서 경기를 봤고 직관했습니까? 네. 그때 산토스가 예. 한국의 청룡을 맞아요. 온 3대 적 2로 있어요. 이겼습니다. 예. 펠레가 두 번째 골을 직접 넣었고요. 한국의 득점자 2명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죠. 이건 굉장히 쉬운 퀴즈입니다. 저 출제자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70년대 하면 누굽니까? 이회택, 네. 차범근. 그 둘이 득점자입니다. 맞췄네요, 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마라도나를 많이 꼽죠. 그렇죠. 예. 그런데 마라도나의 전성기, 그러니까 1986년 월드컵을 기준으로 하면 예. 마라도나의 신체적 능력, 경기 운영 능력을 넘어서는 지구인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마라도나는 월드컵 수준에서도 예. 한 사람에 의해서 경기가 얼마든지 좌우될 수 있음을 직접 증명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전성기가 좀 짧죠. 반면에 펠레는 18살이던 58년 스웨덴 월드컵 우승을 시작으로 예. 62년 칠레 월드컵 우승, 물론 그때는 부상으로 결승전은 못 뛰었습니다. 그리고 70년 월드컵 때는 이제 결승전 득점을 포함해서 예. 우승. 그러니까 선수로 출전해서 월드컵을 3번이나 우승했죠. 불세출의 기록이긴 네, 했어요. 마라도나는 82년, 86년, 90년, 94년 4번 출전했지만 우승 1번, 준우승 1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비교가 되는 겁니다. 요즘 뭐 거의 신기에 있다고 하는 그 메시, 네. 호나우도 같은 경우에 이 마라도나나 펠레하고 비교하면 좀 어떨까요? 당대 최고지만 마라도나와 펠레와 비교하면은 조금은 한 등급 아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기에는 가까우나 네. 신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필름으로 확인하는 마라도나와 펠레의 신체 능력, 예. 그리고 지금 메시와 호날두가 보여주는 신체 능력을 비교하는 분들이 예. 계신데 이것도 이제 정밀하게 비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펠레 시대 때는 초창기에는 양쪽 그 부츠, 축구화의 무게가 1kg이 넘었어요. 그리고 공도 가죽공으로 굉장히 무거웠고 투박했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움직임이 덜 민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반면에 지금은 모든 수비들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압박하는 컴팩트 사커를 하는데 펠레나 마라도나 초창기에는 그래도 선수들이 영역을 지키면서 예를 들면 뭐 최종 수비는 절대로 하프라인을 넘어가면 안 되고 이런 식의 영역을 지키는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공격수가 상대적으로 개인기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당대의 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하면 이게 곤란합니다. 요 책, 논어를 그 축구로 푼다. 요 네. 책에 보면은 14년이죠.
이렇게 썼어요. 메시는 아직 마라도나의 업적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렇게 네.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7년 전이죠. 그러니까 네. 메시가 아직 막 떠오르기 시작할 고 무렵인 것 같은데 7년이 지나면서 당대 최고의 스타로 지금 군림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기록을 세웠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마라도나는 좀 못 넘은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월드컵 우승이 없으니까요. 메시가 그 클럽 대항전에서는 혁혁한 전과를 세우는데 이상하게 아르헨티나 대표로 가면은 우승컵과 인연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얼마 전에 끝난 그 코파 아메리카나 남미 대륙 선수권 대회 우승이 메시 생애 최초의 메이저 타이틀입니다. 국가 간 타이틀로는 최초죠. 그렇군요. 근데 월드컵은 항상 그 우승 직전에서 막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축구를 잘하고 클럽은 잘해도 국가를 대표해서 나간 그 시합, 뭐 월드컵이나 뭐 이런 데에서 우승을 못하면은 그만큼 좀 이렇게 함량이라고 해야 되나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역시 되겠군요. 네, 모든 축구 선수들의 로망은 월드컵이기 때문에 네, 그 월드컵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런 점이 있군요. 그렇다면은 그 우리나라 축구사를 볼 때 저는 뭐 이게 사실은 이게 추갈못이에요. 축구를 잘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을 놓고 보면 3명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네. 차범근, 두 번째 박지성, 세 번째 손흥민. 네. 이 세 사람이 어떤 생각하기에도 그냥 제일 뛰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1년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은 1위 차범근, 2위 손흥민, 3위 박지성. 그런데 예. 손흥민 선수가 향후 몇 개의 시즌을 더 활동한다는 가정하에 손흥민 선수가 차범근 감독을 넘어설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차범근 선수를 현재로서는 더 위에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일단 차범근 감독은 28살, 아주 늦은 나이에 그 독일로 건너갔고 당시 분데스리가는 지금 EPL보다도 더 독보적으로 압도적인 리그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아직 트로피가 없는데 차범근 감독은 UEFA컵 우승을 2번이나 했죠. 차범근 감독이 어느 정도의 선수였냐면은 이제 분데스리가는 매년 시즌이 끝나고 월드 클래스, 인터내셔널 클래스, 도메스틱 클래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월드 클래스는 월드컵에서 통할 수준, 인터내셔널 클래스는 유럽의 그 클럽 대항전에서 통할 수준, 그 도메스틱은 분데스리가에서 통할 수준인데 차범근 감독은 거의 월드 클래스에서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A매치 규정이 지금처럼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 귀화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독팀에 들어오면 당시 서독팀은 막강했죠. 차범근 감독이 가서 뛰던 때가 이제 78, 79 이때니까 78년도 아르헨티나 월드컵 4강, 82년 스페인 월드컵 때도 준우승, 86년 준우승. 저도 그때 선수들 몇 명 기억합니다. 막 그 루메니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 게르트 뮬러도 기억나고, 베켄바워. 호존이지 베켄바워, 뮬러. 네, 아주 지금도 뭐 골키퍼 마이어. 맞아요. 쟁쟁한 사람들이 뛰었던 그 리그죠, 거기가. 차범근 감독은 루메니게급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독일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이제 82년은 한국이 월드컵에서 예선 탈락했고 85년에는 차범근 감독이 예선 경기를 한 경기도 안 뛰고 한국이 이제 32년 만에 월드컵에 진출하죠. 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이어서 경사가 났는데 그때는 차범근 감독이 굉장히 이제 상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훈련을 하는데 의기소침해 있으니까 독일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내가 월드컵 예선전에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나를 부르지도 않았고 또 대표팀으로 뛸 수 있을지 없을지 월드컵을 꼭 좀 나가고 싶은데 그런 점 때문에 좀 힘들다. 그래서 그때 그 독일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했던 크라머 감독인가가 키커지라는 세계적인 축구 잡지에 칼럼을 썼습니다. 한국팀이 32년 만에 월드컵에 돌아온 걸 축하한다. 한국팀 경기를 내가 본 적이 없어서 한국팀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다.
근데 듣자 하니 차범근이라는 선수를 대표팀에 선발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 그런데 차범근 같은 선수를 제외하고도 대표팀 구성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이번 대회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한국이라고 생각한다. 아, 그렇게 해서 그런 기사를 내가지고 그게 이게 영향을 그렇죠. 미쳤구나.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아, 과연 78년 방콕 아시안 게임 결승전 한국 대 북한 0대0 예. 무승부 이후에 대표팀 경기를 뛴 적이 없는데 아, 8년 만에 복귀를 해서 선수들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아하. 또 이제 한간에서는 스타 의식 때문에 팀워크에 좀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죠. 아하. 그런데 뭐 선발돼가지고 월드컵 세 경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내의 그 축구협회나 또는 이게 축구에 있는 지도자들의 눈이 딱 거기까지군요. 그렇죠. 86년이라면은 프로 축구가 생긴 지 4년 차 되는 해였고 또 프로 축구라고 해도 83년에 이제 첫 해에는 5팀이 리그를 했는데 한 군데 모여서 경기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날 또 경기를 하고 이게 어떤 팀은 토요일 경기하고 일요일 경기하고 이게 지금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 그런 식의 운영을 했을 정도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더 궁금한 거는 이런 거예요. 이게 선수가 잘해도 그 나라 또는 그 클럽에서 잘하는 거지. 그게 그냥 그야말로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당시 최고의 리그였던 독일 리그에 가서 그것도 최고의 선수로 네. 평가받는 선수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죠? 당시 우리나라 축구계에서. 기적이죠. 예, 그렇게 따지면 예, 김연아는 어떻게 출연했으며 예. 박태환은 어떻게 탄생했으며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정말 뭐, 그 상식적으로 네.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선수들이 나온 거예요. 한국식 사교육의 힘이죠. 아니 그럼 차범근 선수도 그런 사교육이 차범근 선수는 뭐 어려서부터 워낙 운동 능력이 뛰어나니까 예. 경기도 이제 화성 출신이시거든요. 화성을 대표하는 인물은 축구의 차범근, 노래의 조용필. 근데 아버님이 그 옛날에 굉장히 고가의 스케이트도 사주시고 자전거도 사주시고 그리고 이제 경신고등학교로 와서 그때부터 경기를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는데 결국 그게 일종의 사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학교 팀이지만. 네. 최근에 그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나면서 네. 바르셀로나가 그냥 이렇게 확 그냥 거의 B팀으로 주저앉다시피 이렇게 팀이 맥없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런 건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한때는 세계 최고의 팀이었잖아요. 그렇게 순식간에 바뀝니까? 바르셀로나는 독특한 팬덤이 있죠. 일단 그 카탈루니아 예, 지방을 대표하는 그렇죠. 팀이고 예. 본인들도 카탈루니아의 대표팀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몇 년 전까지는 축구의 순수함을 추구하겠다 그래서 상업 광고를 절대 그랬죠. 붙이지 예. 않았고 그랬는데 독특하게 거기가 그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이 저도 됩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근데 몇 년 동안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게 묻혀서 그렇지 적자가 조금씩 누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감당 못할 정도로 불어나 버린 겁니다. 뚝이 터진 셈이구나. 네. 실제로 그렇게 뚝이 터져가지고 강등이 되는 경우가 있죠.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레인저스 클럽이 그 스코틀랜드 항상 우승 아니면은 준우승이었는데 이제 재정 문제로 3부 리그까지 강등이 됐다가 올라온 경우가 있고 리즈 유나이티드 그 20대들이 쓰는 리즈 시절 리즈가 한때는 92, 93인가 91, 92 시즌에 우승팀이거든요. 그랬는데 3부, 4부 리그까지 추락했다가 다시 올라온 이런 역사가 있는데 거기도 재정적으로 파산했기 때문에 이제 감당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차범근 얘기하고 그다음에 박지성도 얘기했는데 박지성이 뛸 때 메뉴는 굉장히 잘했던 팀인 것 같거든요. 월드 톱 3 안에 하나였죠. 근데 지금은 조금 좀 덜한 것 같아요. 역시 퍼거슨 감독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퍼거슨 감독이 재임하는 19년 동안은
후반부는 거의 무적의 팀이었고 떠나자마자 성적이 급전직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의 장점을 최대치로 끌어내고 또 적재적소에 필요한 선수를 선발하고 배치하고 또 선수들이 저 감독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라는 어떤 단합, 단결, 복종심 이런 걸 이끌어내고 그런 면에서 퍼거슨 감독을 능가하는 감독이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감독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그 퍼거슨을 능가할 만한 그 감독이 좀 있을까요? 그건 업적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죠. 그 지금 현역으로는 뭐 펩 과르디올라 네. 정도 얘기가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과르디올라 감독이나 뭐 무리뉴나 조셉 무리뉴나 수많은 명장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지금은 매니지먼트형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티칭 코치형 감독이 있고 그러니까 전술 쪽으로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하는 감독이 있고 그렇죠. 선수단 전체의 그 능력, 인화, 그 다음에 어떤 심리전 이런 것들을 쓰는 감독이 있고 나누는데 퍼거슨은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었던 감독이고요. 그렇군요. 굳이 나누자면은 이제 과르디올라나 무리뉴는 이 전술 개발형이고 히딩크 감독은 매니지먼트형인데 이제 전술에 어느 정도 좀 관여를 했던 거고 전형적으로 매니지먼트형 감독으로서 크게 능력을 발휘하는 거는 이제 한국의 최강희 감독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감독은 둘 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느 쪽이 좀 더 강화된 사람이 있는데 퍼거슨 같은 경우는 양쪽 다 능했다. 그렇죠. 그래서 우수한 선수들도 뽑고 이들의 힘을 갖다가 최대한 끌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전술도 막 써고 그래서 유나이티드의 그 전성기를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성기를 이끌어냈는데 퍼거슨 감독의 전설이 시작된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1994-95 시즌입니다. 그때 일정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제 기억이 좀 착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 프리미어리그를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우승하고 나서 선수들을 다 팔아치웠습니다. 근데 팔아치운 선수들이 그때 팔아치운 게 저기 베컴 같은 선수 아닙니다.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때는 폴 인스라고 하는 잉글랜드 팀 주장, 칸첼스키라고 하는 러시아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 이런 선수들을 다 팔았어요. 인스 같은 경우는 간대가 인테르 밀란입니다. 이탈리아 리그의 최정상. 그땐 또 이탈리아 리그가 세계 최고 리그로 떠오를 때니까요. 그래서 이제 팬들이 이게 우리가 알던 맨유가 맞냐? 내년 시즌의 맨유를 우리가 과연 응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선수들을 그것도 최전성기에 있는 선수들을 팔아버리는 이거는 뭐냐? 퍼거슨 감독이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선수들을 가지고 국내 리그 우승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 리그 우승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유럽 리그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스쿼드를 짜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의 신개념의 축구 철학, 신개념의 축구 전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을 끌어모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소년 팀에서 갓 올라온 금발의 10대 소년 베컴, 데이비드 베컴, 그때 왔구나. 폴 스콜스 이런 선수들이 그때 이제 1군으로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그 마데이라 출신의 호날두도 몇 년 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합류를 하죠. 그건 뭐 한참 뒤입니다만. 곧 그 호날두가 합류할 때 루니도 있고 박지성도 있고 뭐 그랬겠네요. 그렇죠.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90년대 중반은 이제 퍼거슨 감독의 1차 전성기고 박지성, 루니, 호날두는 2차 전성기입니다. 박지성의 축구는 좀 뭐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요 세 사람이 각각 하는 축구의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차범근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박지성의 축구는 어떤 거예요? 박지성의 축구는 감독의 지시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선수.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은 언젠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박지성 선수를
벤치에 앉혀둔 것, 아예 이제 출전 명단에서도 제외한 게 가장 내리기 힘든 결정이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유튜브를 보니까 그때 박지성 선수를 맨 마킹하는 선수로 썼다면 우리가 이겼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박지성은 굉장히 이타적으로 팀을 그렇습니다. 위해서 자기 자신을 좀 희생한다고 해야 되나, 자기 역할을 그렇게 부여하는 최고의 선수다, 이런 평을 하더라고요. 텔레비전 카메라는 경기장의 한정된 지역만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장 전체를 놓고 보면 가장 열심히 뛰는 선수, 가장 이타적으로 뛰는 선수, 히딩크 감독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편이 공격할 때 우리 편 수비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라. 그리고 우리 편 수비수들이 공을 잡았을 때 공격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라. 그러니까 공이 없는 지역에서 제대로 된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가 진짜 축구 선수다라고 했는데 박지성 선수는 그런 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나게 뛰는 선수였죠. Third Man's Running이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을 가진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패스를 할 수 있는 이제 루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을 가진 선수,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에서 패스를 받는 선수 이외에 서드맨들이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움직여주느냐에 따라 수비진을 당혹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공격수가, 공을 가진 사람이 돌파를 하느냐, 왼쪽으로 주느냐, 오른쪽으로 주느냐, 옵션이 많으면 수비도 그만큼 분산해서 수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공을 몰고 가는데 우리 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게 공이 이렇게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의 그 전진 스피드에 따라서 같이 하나의 블록처럼 움직여줘야죠. 그거를 지금 제일 효율적으로 쓰는 팀이 박항서의 베트남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박지성이 그런 축구는 제일 잘했다. 그렇죠. 희생적인 플레이. 그런 점은 이제 히딩크도 진작에 알아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데려갔고, 네. 이제 박지성이 이제 꽃을 피우게 된 것은 이제 퍼거슨 밑에 가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할 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꽃을 피웠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주전이라기보다는 벤치 멤버가 아니냐라는 분들이 계세요. 출전 기록만 놓고 보면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른 경로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시즌이 한참 진행 중일 때 무릎 수술을 받았거든요. 박지성 선수가. 이미 박지성 선수의 무릎은 상당 부분 마모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퍼거슨 감독은 그 시즌 내내 박지성을 활용하고 조기 은퇴시키느냐 아니면 수술을 시켜서 좀 길게 끌고 가느냐. 박지성 선수 수술 이후에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 선수를 기용한 패턴을 보면 정말 중요한 경기에만 씁니다. 그럼 한 경기, 두 경기 쉬고 중요한 경기에 쓰고 무릎의 상태를 감안해서 충분히 회복한 시간을 준 거죠. 그런 그 메디칼적인 요소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걸 최대한 활용했군요. 감독을 굉장히 잘 만난 거고 감독이 섬세하게 선수를 관리해 준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어쨌든 박지성도 아까 차범근이 월드 클래스에서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다고 했듯이 네. 박지성이 뛸 때도 네. 월드 클래스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박지성은 월드 클래스라기보다는 인터내셔널 클래스라는 생각이 드네요. 클래스. 그러면은 이제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입니까?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죠. 그래요? 박지성도 월드 클래스와 인터내셔널 클래스의 경계에 있다고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 월드 클래스와 지금 바로 그 밑에 경계에 있거나 또는 그 인터내셔널 클래스의 차이는 뭐예요, 그러면? 월드 클래스는 대체 최근에 이걸 수치화해가지고 FIFA 온라인 게임이 선수 능력치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전 세계 축구 선수 중에 16위입니다. 오, 그렇군요. 네, 이 정도면 이제 월드 클래스고 박지성 선수는 16위까지는 아마 못 갔던 걸로. 그러면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이게 축구 시합은 11명이 하니까 22명의 시합인데,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게임에서 이걸 갖다 딱 했을 때, 엔트리를 짰을 때 여기 들어가는 거는 월드 클래스다, 이렇게 그건 의심의 여지 없이 월드 클래스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손흥민에 대해서는
이 선수의 활약도 가치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또 한편에서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평가된 면이 있죠.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역시 그 우승컵에 한 번도 입맞추지 못했다. 그게 참 크군요. 그게 네. 우승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그 케인이 계속해서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가려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네요.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도 우승 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예. 네, 내가 선수 생활을 얼마나 참 영광스럽게 추억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 손흥민이 토트넘하고 4년 계약을 했잖아요. 네. 저는 뭐 이게 추갈못이라서 차라리 박지성이 토트넘 말고 좀 더 손흥민이 조금 더 좋은 잘하는 팀에 가서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뭐 맨시티나 맨유나 또는 저기 뭐 레알이라든지 뮌헨이나 이런 데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손흥민이 다시 토트넘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럼 매니저와 본인이 최적의 선택을 했겠죠. 그러니까 빅클럽으로 가면 장점이 있겠지만 거기서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런던이라는 곳이 영국이라는 것이 정말 그 영국식 표현으로 하자면은 the most football beloved country니까. 그리고 런던에는 이제 한국 교민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커뮤니티가 좀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이나 이런 데보다는 교민 커뮤니티의 그 크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문화적 적응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손흥민은 지금보다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갖다 보일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그래요? 네. 지금이 전성기면 확실한 것 같은데 네. 최고의 전성기다.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된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나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데 선수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선수들의 신체 자체가 엄청난 자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꿈도 못 꾸던 방식으로 선수들을 구단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죠.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만 뒷받침된다고 하면 지금은 선수 생활을 예전보다는 훨씬 더 길게 할 수 있습니다. 70년대만 해도 27만 되면 노장 소리를 듣던 때니까요. 거기에 되면 지금 27은 뭐 한참 뛸 나이죠. 예전에 70년대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 30 넘어서 축구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던 그런 시절이니까요. 지금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 메디컬 체크라든가 영양 공급이라든가 또 효율적인 부상 관리, 식단 관리 이런 게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많이 엉성하던 때지 않습니까? 지금은 선수 생활 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 21, 22 시즌이 개막되고 처음 3게임 뛰고 다 이겼고 2게임 안 뛰자마자 지금 토트넘이 확 졌는데 이 햄스트링 때문에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요. 햄스트링이 이게 좀 선수로 치면 굉장히 특히나 이제 손흥민처럼 이렇게 스프린트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근육인데 이 부상이 어느 정도일까요? 구단에서 정확한 발표는 안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주전 선수의 부상 여부라는 것 자체가 정보기 때문에 예컨대 손흥민이 뛸 수 있다 없다에 따라서 상대가 수비 포메이션을 어떻게 짜느냐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선동열 선수도 손에 물집이 세게 잡혀서 공을 던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한국 시리즈에서요. 점퍼를 입고 이제 준비 운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캐치볼 하고 뭐 이러면은 상대는 부상 여부를 알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선동열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지 득점을 해야 된다. 경기 운영 방식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손흥민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뒷공간을 파고드는 데 있어서는 뭐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그렇다면 손흥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떤 수비들을 쓸 것이냐. 손흥민이 못 뛴다는 걸 알면 상대는 그만큼 더 확실한 대비책을 세우고 경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손흥민 같은 경우, 손흥민 같은 선수가 우리나라의 축구
특히 뭐 학교 축구 같은 경우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조금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자라온 경로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춘천에 있는 후평중학교를 다니다가 중 2학년 2학기 때 이제 육민관 중학교로 전학을 하고 그다음에 동북고등학교에 등록을 했는데 동북고등학교 소속으로 경기를 뛴 적은 없습니다. 그 손웅정 선수 예. 아버지 손웅정 선수의 그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러니까 손웅정 감독이 내가 현역 시절에 공격수인데도 이런 게 안 되다니 이런 것만큼은 좀 내가 어려서부터 좀 훈련을 했으면 고칠 수 있었을 텐데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육성이 된 게 손흥민 선수죠. 손흥민 선수 형하고 손흥민 선수 둘을 육성했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크게 꽃을 피운 겁니다. 근데 한국식 그 학원 스포츠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제 현대 기술이라든가 세계 축구의 흐름과 잘 결합하면 얼마든지 좋은 선수 내부 배출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그래도 아직은 뭐 유럽이 선수 배출을 좀 더 육성과 배출을 좀 더 잘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의 손흥민 또래나 또는 뭐 우리나라 일반적인 축구 선수와 다른 거는 그러면 실전은 뛰지 않았어도 기초로 굉장히 탄탄하게 그렇습니다. 했다. 그것도 몇 년간에 걸쳐서 그렇죠. 그 축구 선수 출신의 아버지로부터 아주 훈련을 잘 받은 개인 거다. 맞춤 훈련을 받은 거죠. 지루할 정도의 기본 기술을 익히고. 그 유럽의 유소년 팀들이 네. 좀 그렇게 좀 하지 않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유소년 팀들은 최근에 이제 계약을 맺는 연령대가 점점점 내려가 가지고 부모님 후견인 계약을 해서 8살부터 정식 계약을 합니다. 정식 선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1차 분기점이 만 8세라는 거죠. 되게 빨리 갈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아노라든가 예. 뭐 발레라든가 신체를 주로 사용하는 분야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야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아니 높지 근데 않습니까? 그러면 8살에 이미 이거 될 싹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건가요? 그거를 알아보는 게 대단하다는 거죠. 아니 우리도 그 저기 뭐죠? 그 차범근 축구 교실이라든지 무슨 축구 교실이라든지 해서 꼬마들 유치원 다닐 때부터 애들이 막 하잖아요. 어유 거기서 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생들 장학금 주는데 거기 무슨 뭐 박지성, 이강인 다 그 차범근 축구 저 장학생이지 않습니까? 그게 효과가 있었구나. 전문가들 눈에는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잡아내는 게 전문가죠. 그렇구나. 근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메시 같은 경우에 예. 메시가 천재적인 재능을 지닌 거는 너무 확실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메시는 질병이 있었어요. 예. 예, 성장판이 막혀 있어가지고 아. 또래보다 굉장히 키가 작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유일한 방안은 그 성장 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는 건데 이게 워낙 고가거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메시와 계약을 맺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그 메시 부모님이랑 이제 바르셀로나 단장이 그 식사를 하죠. 저녁을 먹는데 그때 그 바르셀로나 단장이 그래도 얘는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식당 냅킨에다가 계약서 해가지고 사인해서 주고 그게 정식 계약이 된 겁니다. 그게 전설적인 레스토랑 냅킨 계약이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 구단이 지극정성으로 메시를 돌봤죠. 굉장히 비싼 호르몬 주사 계속 맞게 하고 그래서 신장을 최대치로 키운 게 그 정도인 겁니다. 그 어릴 때부터 저 유럽에 가서 이제 열심히 갈고 닦은 그 젊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강인이, 네. 그다음에 또 저기 누굽니까? 이승우, 장결이. 예. 근데 이런 친구들이 기대만 좀 못한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각자 견해가 갈리는데 예. 장결이 선수나 몇몇 선수의 경우는 중간에 1년 이상 공백기가 있습니다. FIFA가 규정을 바꿔가지고 18세 이하 어린 선수들은 부모님이 같이 이주해서 살지 않으면은 경기 출전을 불허했습니다. 규정을 들어서 막았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단순히 같이 가서 사시는 게 아니고 현지에서 직업을 갖고 경제 활동을 해야 인정을 해줍니다. 메시 부모한테는 그거 바르셀로나가 그때는 해줬다면서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줬고. 메시는 치료를 해준 거고 해주고? 계약을 해준 거지 그 부모님 직업까지 알선해 준 건 아니죠.
그 제가 그 뭐죠 책인가 어디 자료를 봤더니 계약을 할 때 그 네. 계약도 해줬고 네. 부모도 바르셀로나 구단에서 뭐 직원으로 할수 일할 수 있도록 네.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네.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근데 그때는 거죠. 그런 규정이 없었고 예. 지금은 이제 규정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가 됐고 그래서 중간에 1년 이상 공백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조금 그 선수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킨 게 아닌가. 어린 선수들이라서.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승우 선수는 이건 그냥 순전히 제 개인적인 예. 견해라는 전제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우 선수는 오히려 천재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못 큰 경우인데 못 컸다기보다는 많은 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이제 성장하지 못한 경우인데 이승우 선수는 워낙 그 볼키핑 능력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공이 날아와도 자석처럼 몸 앞에 떨구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말 월드 톱 클래스이기 때문에 20세 이하에서는 독보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성인 무대로 넘어오면서는 피지컬에서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상체 근육을 강화한다든가 본인의 약점을 좀 보완하는 훈련을 했다면 어땠을까. 근데 이거는 또 결과론인 것이 상체 근육을 보완해서 스피드가 떨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고 뭐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본인이 최적의 상태를 골라서 선택을 한 것일 텐데 결과론으로만 놓고 보자면 기왕 이렇게 될 거 피지컬에서 좀 물리지 않는 이런 준비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강인 선수도 이제 마요르카로 이적을 했으니까 몇 경기 좀 지켜보면서 과연 어디까지 통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 친구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네. 좀 더 커나갈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아직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승우 선수는 냉정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선에서 더 크게 반등할 여지는 많지 않고 이승우 선수는 반등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호위 무사를 붙여주면 이승우 선수의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이승우 선수는 밀림처럼 수비진이 밀집한 사이를 뚫고 우리 편 공격수가 아주 알맞게 처리할 수 있는 아주 만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천재적인 재능을 지닌 선수인데 역시 피지컬이 좀 떨어지고 수비 능력이 지금 말씀하신 건 이승우가 아니라 이강인 선수. 그렇죠. 네, 이강인 선수. 예. 그래서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과거에 기송용 선수와 중원에 함께 배치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정우영 선수 같은 선수와 배치가 돼서 이제 수비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강인 선수를 위해서 다른 선수들이 좀 보완을 해준다면 그리고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경기를 할 수 있다면은 이 두 선수가 키가 약간 좀 작은 편이죠. 네. 축구 선수 평균으로 봐도 그런 데서 좀 피지컬이 조금 좀 딸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근데 펠레도 170cm고 마라도나도 170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마라도나 보면은 상체 근육이 유도 선수에 가깝게 두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낮고 상체 근육이 두꺼우니까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거죠. 메시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키가 작지만 세계적인 선수들 중에 뭐 그만한 키 선수들은 많았으니까요. 그건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메시나 마라도나는 키 큰 선수들이 가질 수 없는 장점. 예를 들어 곡선으로 뛸 때 스피드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든가 뭐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